우리는 지난 시간에 19세기 후반 이후 제국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시기에 중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은 이 당시에 청나라가 이제 쇠퇴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많은 사건들이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건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청나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죠? 청나라에 대해 배울 때 청나라는 해금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대외 교역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슬람 세력이라든가 혹은 서양 상인들이 계속해서 중국에 교역을 요청했기 때문에 몇 개의 항구를 열어서 교역을 허락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특별히 19세기 후반에는 그 항구를 광저우로 제한했다. 이것까지 우리가 전에 살펴봤어요. 이 광저우라는 곳에서요, 이 무역을 담당하던 기관이 공행이라는 단체였는데요. 이 공행을 통해서만 서양 상인들은 중국의 물건을 살 수가 있었어요. 서양 상인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고요. 자유무역도 요구하죠. 특별히 영국도요. 여러 차례 사절을 보내서 우리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나라의 반응은 중국은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교역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하다. 너희가 원하니까 우린 이만큼이라도 열어주는 거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갑, 영국이 을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재정적인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이 손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영국이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은 마약이죠. 영화 암살에서 보면은 이정재가 일정인 게 들키고 나서 그 지하 방에 가가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후에 환각 때문에 사람을 착각해서 죽이게 되는데 그때 한 게 아편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이죠. 그래서 이 마약을 중국에 몰래 몰래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근데 점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중국의 재정적인 유출이 심해지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중국 입장에선 당연히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겠죠. 몰래 수출한 거고 또 불법적인 마약이고 하니까 그것을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배에 실려 있는 아편들을 바다에 막 집어 던지게 되는데요. 영국 사람들이 이것을 사유재산의 침해다. 우리 재산을 왜 마음대로 하느냐, 함부로 하느냐 하면서 분노하게 되고 그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영국에서도 야, 이거 우리가 불법적인 일을 한 거잖아. 이걸로 전쟁 일으키면 우리 창피한 일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당장 청나라랑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영국은 중국과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제1차 아편 전쟁이라고 하고요. 많은 책들에서 요즘에는 중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청나라가요, 이 영국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깨져요. 일단 무기에서 굉장히 차이가 났는데요. 영국은 철갑선, 철로 만든 배에 사거리가 긴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청나라는 옛날에 쓰던 나무배, 그리고 옛날에 쓰던 사거리가 짧은 대포. 그러니까 서로 붙을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지고 어디까지 영국이 쳐들어오느냐? 수도 베이징 가까운 텐진이라는 도시까지 영국이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깜짝 놀란 청나라가 여기까지 하자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징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사실 난징 조약과 여러 개의 부속 조약인데요. 우리 한국사 배울 때도 강화도 조약과 여러 부속 조약을 그냥 강화도 조약이라고 퉁쳐서 이해할 때가 많죠. 이번에도 그냥 우리 난징 조약이라는 이름으로 퉁쳐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을 하고요. 일단 몇 개의 항구를 더 열게 돼요. 그리고 영토를 할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홍콩이 영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치외법권을 허락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청나라의 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 청나라가 다른 나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그 혜택을 영국도 당연히 누리게 돼요. 특별히 이제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과 불평등 조약을 맺을 때 이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영국이 청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 개항된 항구 근처, 바닷가 근처에서만 상업행위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일대의 경제에는 영향을 좀 미쳐서 그게 조금 이따 살펴볼 태평천국 운동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내륙까지는 영국 사람들이 진출을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뭔가 빌미를 만들어서 내륙까지 진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던 찰나에 에로우호 사건이라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국기를 함부로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별거 아닌 사소한 사건으로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또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프랑스가 요 영국의 힘을 합쳐서요. 두 나라가 이제 청나라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제2차 아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텐진을 거쳐서 이제 베이징까지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인데요. 두 조약은 사실 텐진 조약을 잘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베이징 조약이라서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추가 개항을 하고요. 내륙까지 서양 상인들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를 더 할양해서요. 홍콩 옆에 구룡반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영국이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크리스트교 포교를 인정해서 상업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1차,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 사이에 발생했던 그리고 2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진압이 되었던 운동, 사건이 태평천국 운동인데요. 이 태평천국 운동은 쉽게 말하면 반란이에요. 농민 반란입니다. 1차 아편 전쟁 이후에 그 바닷가 주변 지역의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 그랬죠. 그때 이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건데요.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상제회라는 종교 단체가 주도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홍수전의 상제회는요, 크리스트교 계열의 이단 종교예요. 홍수전이 자기가 예수의 형제라 그랬어요. 이제 몰래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중국에 선교 사업을 하고 다녔는데 홍수전이 그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라든가 이런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예수의 형제라고 주장하면서요. 근데 여기 이 종교에 그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종교 단체가 커졌고요. 그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꽤 넓은 영토를 차지해요. 아래 지도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들. 지도가 작으니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우리나라보다 넓은 영토를 이제 차지하고요. 태평 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세계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천조 전무 제도를 발표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겠다.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날의 이 태평천국 운동이 중국에서 꽤 높이 평가를 받아요. 왜냐? 중국의 공산당이 있죠. 이들이 보기에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운동으로 이 태평천국 운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엔 이미 이런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지향을 가진 운동이 일어났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꽤 좋아한다 그래요. 그리고 변발이라든가 전족, 변발은 한족에게 만주족이 강요했던 거죠. 그다음에 전족은
여성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할 수 없게 여성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그런 안 좋은 풍습이었죠. 이런 것들, 안 좋은 관습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어, 불필요한 문화들을 없애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잘 실행되진 않아요. 어, 이 태평천국의 고위층들, 홍수전을 비롯한 사람들이요, 권력 잡으니까 예전의 권력자들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서양 세력이요, 이 초반에는 이 태평천국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크리스트교 계열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홍수전이 자기가 예수님 형제래. 이거 이단 사이비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태평천국에 대해서 배척하게 되고요. 2차 아편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아예 청나라를 도와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데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태평천국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가요, 서양의 무기를 맛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전쟁하는 과정에서 서양 무기가 좋다라는 사실을 몸소 느꼈죠. 근데 사용까지 해보니까 와, 이거 좋구나. 그래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게 양무운동이에요.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었는데요.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서양 문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서양이 센 거 알잖아. 우리 서양의 기술만 좀 받아오자. 우리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는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치에 따라서 여러 공장들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군대도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우리도 서양처럼 산업혁명 같은 민간 회사들을 이제 세워서 거기서 물건을 생산해내는 그런 경제 발전을 한번 이루어보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양무운동이요,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왜 그랬느냐?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없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무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게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에서 이 양무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방 정부들이요, 각각 추진해요. 뭔가 통일적인 계획 없이 각자 자기 동네 나름대로 막 추진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경쟁하기도 해요. 자기들끼리. 그래도 뭔가 호환되게 서로 잘 이야기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는 미국식, 누구는 독일식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서로 부품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게 달라요. 호환되지 않아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일이 추진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섬나라라고 무시하고 있었던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성장해서요, 청나라랑 부딪히게 되죠. 그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합니다.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도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청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요, 우리가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겠다. 이렇게 무작정 계획 없이 중구난방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떤 하나의 획일적인 계획과 개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주장했던 게 우리 전에 청나라 배울 때 공양학 주장했던 캉유웨이, 강유위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주도로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이 추진이 돼요. 그래서 국민국가 건설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 법률과 제도와 거기에 더해서 기술까지 바꾸자. 이렇게 운동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뜬 근대화 개혁을 시도해요. 이 변법 자강 운동의 모델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무시했었는데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법과 제도와 경제적인 시스템과 여러 가지들을 다 뜯어 고쳤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게 결국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약 100일도 안 돼서 이 변법 자강 운동을 추진하던 세력들이 쫓겨나요.
무술정변이라 그래서 보수파들이 이제 이들을 몰아내는데요. 뒤에 보이는 사진이 서태후라는 사람인데요. 어, 보수파의 제일 수장격이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방금 배우던 그 당시의 중국 말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양무운동처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우선시돼야 될까? 아니면 변법자강 운동처럼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와 여러 가지 법, 사상 이런 것들까지 함께 바뀔 필요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더 적합할 것 같은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양무운동에서 실패하고 변법자강운동에서 실패하고 또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고 서양 세력이 보기에 중국이 그래도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조금 강한 나라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종이 호랑이였죠. 그렇게 되니까 서양 세력의 침탈이 더욱 거세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민중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반외세 감정, 서양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점점 끌어오르게 됩니다. 이 분노가 터져 나온 게 의화단의 봉기, 의화단 운동인데요. 의화단은 백년교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비밀 종교예요. 이제 중국의 민간 신앙과 불교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진 종교인데 백년교를 기반으로 한 이런 봉기들이 중국 역사에서 여러 차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화단 운동입니다. 이 의화단 운동은요, 부청멸양을 주장해요. 청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서양 애들을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와 있는 서양인들 그리고 크리스트교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와 있는 외국인 외교관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공관을 공격하기도 해요. 이들이 굉장히 참혹하게 서양 사람들을 죽였다고 해요. 너무 잔인해서 베이징 공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쟤네들한테 잡혀 죽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잔인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굉장히 많이 났겠죠. 자기네 국민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니까. 그런데 중국이 청나라가 이것을 진압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진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의화단 운동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서양 열강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본까지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요. 우리가 저 의화단 운동을 진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이 8개 나라가요. 사이가 좋던 나라들이 아니에요. 의화단 진압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 베이징까지 쳐들어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신축 조약을 청나라가 맺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권들을 또 더 떼어주게 된 거예요. 이제 종이 호랑이에 이빨 빠진 호랑이까지 돼버렸어요. 중국의 반식민지화가 심화되어 갑니다. 이제 정말 뭔가 변화하지 않고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한 청나라 정부가요. 본격적인 근대화를 추진하게 돼요. 광서제라고 하는 황제가 추진했다 그래서 광서신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신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들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변법자강 운동 때 이거 해야 돼라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서야 이제 추진이 된 거죠. 근데 이미 때는 많이 늦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나라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여러 혁명 운동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순원,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면 손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삼민주의라는 것을 내세워요. 민족, 민권, 민생. 한족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다 함께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새롭게 세우자라는 주장이에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그래요. 이런 순원의 삼민주의에 기반한 혁명운동
또 여러 단체들이 등장을 해서 청에 대한 저항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청나라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해요. 어, 입헌군주제 할 거야, 헌법 만들 거야 라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요.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니까 개인들의 재산을 국유화해버리는데 특별히 민간 철도, 민간에서 세운 철도를 국유화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안 그래도 청나라에 불만이 있었는데 개인의 재산까지 뺏어가니까 더 화가 나겠죠. 이렇게 이제 임계치에 다 다르고 있는 시점에서 우창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우창은요 오늘날의 이름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요.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어, 여기에서 신정으로 새롭게 생겨난 군대 신군이요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계획적으로 일으킨 봉기는 아니고요. 어, 원래 일으키려던 봉기를 모의하던 중에 이게 실수로 뭐 폭탄이 터지면서 안 되겠다. 이때 일어나야겠다 해서 봉기가 일어났고요.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청나라를 타도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청나라 황제가 물러나고 이제 중국 최초의 공화제국가 중화민국이 건설이 됩니다. 이 중화민국은요 오늘날의 중국과는 좀 달라요. 이 중화민국 건설 이후에도요 군벌이라고 하는 군사력을 가진 세력들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국민당과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이 등장해서 중국을 조금 정상화시키려고 중화민국을 운영해 보려고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다투다가 싸우다가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워서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오늘날의 중국이에요. 이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타이완, 대만으로 넘어가서 오늘날의 중화민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국제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국가로 온전하게 사실 인정받고 있진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지만 어떤 외교라든가 국제단체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국가로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세기 후반 이후에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